거의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던 식으로 하면은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 쪽에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하면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왜 북쪽은 미국하고만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남쪽은 왜 제외를 시키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전에 많이 했습니다. 이른바 미국하고는 통하고 남쪽하고는 닫아버리는 통미봉남 정책이 북쪽의 오래된 정책이었고 그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그것이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두고 아마 어떤 면에서는 미국 국민들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본 적이 남북한 당국자들과 그리고 남북한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와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북쪽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 아직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을 바라지 않았을까고 추측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 물어는 안 봤습니다만은 지금 물어도 답할 분도 아니고 답을 할 수도 없지만은 저도 아마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바이든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의 비교는 다 언론에 수없이 보도되었습니다만은 트럼프는 본인이 직접 결정하고 그걸 결정해서 밑에 외교안보 수석이나 또는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에 북쪽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이렇게 결정하시니까 이렇게 시행하시오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른바 톱다운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싱가포르 회담에서 보여줬고 하노이 회담에서는 결실이 없었습니다만은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고 그 이후에 판문점에서 북쪽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3자가 만났을 때 여실히 그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트럼프 톱다운은 실제로 보면 화려했었거든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둘째, 북쪽으로 보면은 철전지 원수의 나라 대통령하고 만났고, 미국으로 볼 때는 저 악의 축, 없어져야 되는 그런 나라의 말하면 정상하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북미 간에 정상이 만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무려 3차례나 만났습니다. 화려했죠. 근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속에서 이제 일기가 끝났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는 쪽은 아마 재선이 되면 이제 트럼프가 노벨상 욕심이 있어서 어떻게든 트럼프의 성격상 김정은 위원장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낼 것이다. 꼭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됐거든. 바이든은
우리 뭐 톱다운 보텀업이라고 하시는데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정상적끼리 올라오는 것이요. 상향식입니다. 실무 협상에서 다 정하고 뭘 따지고 이렇게 결정 다 하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정상끼리는 마지막 사인만 하는 것이죠. 사인만. 근데 이 보텀업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 미국의 시스템이 움직이는 걸 말합니다. 아까 트럼프는 자기 혼자 덕불 장군이거든. 저 혼자 다 하고 그런데 저 보텀업이라는 것은 국무성이라든지 국방성이라든지 의회라든지 미국의 조직의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길다, 기간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도 알 수도 없고 이게 협상한다고 그러는데 하는 건지 안 가는지 도대체 읽을 수가 없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나중에 합의가 되면은 정상끼리 만나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는 남북 간에 다시 대화가 재개되고 남북 간에 뭔가를 이룩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 왜냐하면 바이든이 취임하면은 외교 안보 진영을 짜는고 미국은 의회 청문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상원에서. 국무장관이라든지 외교안보 수석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게 끝나는데 최소 6달 정도 걸릴 것이다. 그러면 1월 20일 취임하면은 6월 말 정도 돼야 그 외교안보 진영이 짜여질 것이고 그때서부터 협상하면은 올 다 가버리고 적어도 이제 어려운 것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한국 정세가 변하면은 이거 한번 다시 금방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긴장 국면에 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를 않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낙관적 말하면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을 하나 발표. 저게 잘려져 있는데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할 때입니다. 토론할 때 트럼프는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때 북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오바마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냐? 뭘 했냐? 내가 안 했으면 이미 전쟁이 일어났을 거다, 한반도에. 근데 내가 들어서서, 자, 북쪽에서 미사일 쏘았느냐? 안 쏘았지 않냐? 핵실험 했냐? 안 했잖아. 내 임기 동안에 북한이 핵실험도 안 하고 했다. 그리고 나는 김정은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그걸 바이든이 되받아치면서 그 김정은은 폭력배다. 불량배다. 그 폭력배하고 친구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팔아먹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이었죠. 그러면서 이 대목을 달았습니다. 바이든이 핵 비축 감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건데 텔레비전 토론 때문에 그냥 튀어나온 거지만은 저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이 의도적으로 한 말이든지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든지 간에 바이든의 머릿속에는 저게 들어있구나 하는 거죠. 뭐냐면은 좀 이따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북한은 지금 핵폭탄을 갖고 있죠.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은 그 나라들만 NPT 조약을 맺어가지고 인정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은 전에서부터 어떻게 협상을 하자고냐. 우리는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다. 앞으로의 협상은 군축, 핵무기를 어떻게 줄여나가야 하는 회담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어요. 왜? 그것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실제적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협상 밑바닥 말하면은 공개되지 않는 협상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얘기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즉 핵 군축 회담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건데 저 부분에서 바이든이 핵 비축이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을 이미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인정을 하고 감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때까지 북미 간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안 됐습니다. 안 되는데 바이든이 이 이야기를 했다. 즉 아마 이 이야기는 실무 협상 가서는 끄집어내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이든의 머릿속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게 있어서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저기 있다 하는 것이죠. 자, 북한하고 우리 남쪽하고 남북이 적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지금, 아니,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만, 북한이 우리 적인가요, 아닌가요? 적이죠. 예? 적이죠? 적인가요? 적으로 생각하시네? 예.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만 있으면은 한나라당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 때도 그렇고, 지금 정부 쪽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국방장관, 서욱장관 임명이 됐을 때, 청문할 때, 국민의힘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 물었잖아요. 국방장관 대답을 못했잖아요.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주적이라고 적이냐 아니냐 계속 묻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적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적대적으로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거냐? 적이지만은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만났고, 문재인 대통령도 만났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적 관계가 맞습니다, 근데. 이 적대적,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존, 공영, 공생. 우리 함께 잘 살아야 된다. 함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적하고, 어떠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대적 공존 관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평화적, 친구적이 아니라 적대적 공존 관계이다. 이 적대적 공존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항상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게 된다. 그 적대적, 예를 들어서 99년에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습니다. 2002년에 제2차 연평도 해전이 일어났어요. 2010년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얼마 전에는 우리 공문이 비살됐습니다. 저 정도 적대적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게? 드러났고요. 사실은 저게 전쟁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전쟁의 말하면은 바다에서 우리가 떠 있다, 한국이라는 게. 이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이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저 연평도 해전이라든지 저것은 실제적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나고 우리 병사들이 전사까지 했습니다만은 저 전쟁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눈으로 함정으로 서로 밀고 땡기고 선미로 밀고 이러면서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우발적 충돌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2차 대전 같은 것도 우발적, 세계 내에서 우발적 충돌이 큰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자세히 보도가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도 북으로 가는 미사일이 있거든요. 오발을 해가지고 북쪽까지 안 넘어가고 저 인천 부근 해역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미사일이.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한병석이 그냥 조작의 실수였습니다. 조작의 실수였어요. 그게 말하면은 미사일이 우리 인천 저 부근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미사일이 만약에 북쪽으로 넘어가서 어디를 공격했다. 그럼 북쪽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쪽에서 미사일을 거쳐서 미사일로 응산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저기 휴전선에서 장사포를 거서고 또 오발사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군사 경계선으로 넘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떨어졌어요. 그런 것들이 만약 우발적 사고가 넘어갔으면은 실제 그런 우발적 충돌 사고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평화를 만들고 통일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저는 밑바닥 우리가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북한 바로 보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뭘 하고 뭐 어떻든 간에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은 이게 안 풀린다는 것이죠. 북한 바로 보기란 뭘까요? 첫 번째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본대로 말하고 쓰자 하는 겁니다. 옛날에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북한에 갔더니 말이지, 그 평양에 저기, 지하철에 이렇게 그거 깊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말하면 전쟁 대비는 맞죠. 거기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 전부 남쪽에서 온 사람 보고 적대적 감정이 풍부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최근에는 평양의 여맹거리가 이제 굉장히 말하면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기 갔다 보고 아마 우리 갔을 때만 그 불을 이렇게 켰을 것이다. 그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그때 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기사화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여맹거리가 정말로 밤에도 조명이 찬란하더라. 근데 아마 남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왔을 때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또 심지어는 그 여맹거리에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사람이 살지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었거든요. 여명 그 아파트 그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보고 우리 식대로 보고 본대로 이야기 안 하고 거기다가 자기의 주관을 실어서 왜곡해서 말하거나 왜곡해서 쓰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고 본대로 말하고 써야 된다. 두 번째, 일제 36년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말도 지금 우리 36년간 일제가 지배했을 때 그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런데 분단 70년입니다. 70년이에요. 북쪽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사회주의 국가예요. 유일하다고 그러잖아요.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도 지금은 이제 뭐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됐거나 잘 됐거나 잘못됐거나 간에 세계에서 정말 유일한 그런 나라예요. 남쪽은 또 뭐냐? 천민자본주의 성격이 가장 깊이 뿌리박혀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두 나라가 70년을 떨어져 있었으면 얼마나 다르겠냐, 이거. 말은 같고 글은 같지만은,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제로 다르다는 것이죠. 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자. 북쪽은 80년대 말에 동구권이 무너졌습니다. 소련도 경제체제가 거의 무너졌어요. 북쪽은 어디에 기대했습니까? 북한은 소련과 동구권에 기대서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이 뒷받침해주고. 그런데 그 소련이 무너지니까 경제적 의존국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거기다가 믿었던 소련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대적 관계에 남한하고 국교를 맺었습니다. 또 혈맹적 관계라고 늘 이야기하는 중국도 남한하고 국교를 맺었어요. 완전히 고립된 나라였습니다. 그야말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무엇보다도 살아남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철저히 믿었던 건게 우리의 적대국하고 관계를 맺고 우리가 외톨이가 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 그 끝에 북한이 어떤 길을 택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발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미사일 쏘면은 또 도발한다. 지금도 바이든 대통령 되고 나면은 북쪽이 또 도발해서는 안 되는데, 즉 또 ICBM 쏘아서는 안 되는데 이 말이죠. 핵실험 해서는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데 냉정히 생각할 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남쪽에서 우리 한국이 북쪽을 대상으로 한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실험을 하고 성공을 했다. 그 반응이 어떨까요? 역을 할 때. 우리가 북쪽에서 미사일 성공하면은 야단나지 않습니까? 북쪽에서 우리 그러면 한 것을 안 하느냐? 미사일 개발하고 성공하고 현무 미사일이 300km고 이제 500km 미국에 승인해야 됩니다만은 하고 있습니다. 북쪽을 금방 날아갈 수 있는 전폭기를 40조 원어치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생략하고 북쪽에만 있으면은 도발하고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건, 그걸 말하면 우리 속에 당연히 그건 나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지만은 그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가는 길이 막히고 있다. 그래서 북한 바로 보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북한은 저기 끊어져 있는데요. 김일성의 나라입니다. 김일성의 나라예요. 북한에 가면 북한은 구호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혹시 북한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가면은 제일 뛰는 노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구호가 전에서부터 쭉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있습니다. 그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북한 인민들에게는 영원이에요, 영원. 즉, 그래서 유훈 통치가 가능하잖아요, 유훈 통치가. 그런데 그 김일성의 수치상, 김일성의 주체사상 나라, 김정일의 성군사상 나라, 지금 이제 김정은 시대 와서는 경제부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자주예요. 민족 자주입니다. 우리가 자주,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 나라가 아니면은, 국가가 무너진다. 그게 무슨 국가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뼛속 깊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 와서는 아까처럼 고립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남아야 된다. 생존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즉, 군사력으로 우리가 대국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핵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대 와서는 이제 처음에는 그렇겠지만은 아니다,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를 가지고 인민을 배불리 먹여야 된다. 내 할아버지,
저 김일성이 입밥에 고깃국을 인민들에게 입밥에 고깃국 먹이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할아버지는 못했거든요. 내가 내 할아버지도 못했던 그것을 하겠다. 즉 어떻게 하겠냐. 내 아버지 때 핵 개발하고 해왔던 거 쭉 해왔지만은 이제 끝내고 경제로 나라를 세우겠다. 경제로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제재하고 안 도와주니까 자력경생. 그 자력경생은 김일성 때부터 있었지만은 그러나 김정은 때의 자력경생은 의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학계나 김정은이 부르자는 것은 경제건설, 경제부국, 자력강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김정은의 변화된 모습을 구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년사 발표 형식과 내용의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는 2012년은 김정일 집권 때거든요. 2012년에 사망했잖아요. 김정은이 2012년에 최고 권력 자리에 올랐습니다. 북한은 연초가 되면은 우리 대통령이 시정연설 국회에서 해서 국정지표를 밝히는 것처럼 연초에 국정지표를 길게 밝힙니다. 그걸 중앙통신, 노동신문 이랬고 공동사설이라 가지고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한 해의 국정 방향을 이렇게 찍어요. 2012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김정은이 들어와서 2013년부터 김정은은 인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기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국정을 어떻게 하고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처음으로 나는 이렇게 하고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렇게 한 해 동안 정치를 하겠습니다 하는 걸 직접 북한 인민들에 나와서 발표를 2013년서부터 했어요. 올해는 그걸 안 하고 지난번 담화문으로 지나갔습니다만은 그 발표 형식에 따르고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다릅니다. 내용에서 어떻게 다르냐면은 그 신년사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일 첫머리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감사의 글이 제일 첫머리에 들어갔어요. 불 좀 한번 켜주실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2013년서부터 2016년까지는 신년사에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인사말이 첨가되는데 2016년 신년사를 제가 한번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과 조국 역사에 빛나는 이정표를 내세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넘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했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의 열화와 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사회주의 조선의 영상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2016년까지 제일 신인사 첫머리에 김일성과 김정일 수령과 장군에게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년까지. 직접 발표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2017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2017년 신년사부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누구도 이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권영길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또는 뭐 그저 이야기 굉장한 변화를 읽을 수 있고,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김정은 시대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봐야 우리의 답이 나오거든요. 그 답은 가장 중요한 대목 여기인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3년부터 직접 발표했지만 16년까지는 첫머리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장군 김정일에 대한 인사를 딱 이렇게 했는데 2017년부터는 이렇게 됩니다. 친애하는 동지들, 이게 첫머리거든. 우리는 주체혁명사에 일찍이 없었던 위대한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하며 하루하루를 격동적인 투쟁의 날로 비내인 2016년을 보내고 새해 2017년을 맞이합니다. 이제 새해 맞이했다고 그러고요. 새해 맞이하고 아까는 뭐였죠? 바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 삼가 인사드립니다.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왔냐? 위대한 인민이 안아온 자랑찬 기적의 위대한 한 해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나는 당과 사상도 뜻도 의지도 하나가 되어 기쁨과 아픔도 함께 나누고 생사 운명을 같이 하며 역사에 유례없는 만난 시련을 웃으며 헤쳐온 전체 조선 인민에게 가장 성황한 마음으로 뜨거운 인사를 보내며 희망찬 새해의 영광과 축복을 삼가드립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인민들에 대해서 지난해 정말로 인민들 고생했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는 인사. 지난번에 열병식 때 김정은이 처음으로 그랬다. 아니에요. 벌써 2017년에 김정은이 그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열병식 때 따뜻한 남녘동포 여러분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 언론에서 야단이고 김정일이 입에 바른 소리 하고 있다 뭐 서해 피살할 때만 하고 언제 그러냐 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읽어볼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나는 또한 남녘결에 들고 해외 동포들 그리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벗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이 2017년 신년사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위대한 장군 김정일 없습니다. 안 나와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거 김정일 북걸에서. 이때 이미 우리는 김정은이 가고자 하는 길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읽지 않고 있죠. 2017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년사부터. 그리고 이제 2019년 신년사에 오면요.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하지만 다시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동포 형제 자매들,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지울 수 없는 또 한 번의 역사의 깊은 발자취를 남기며 조국과 경맹 민족사의 뜻깊은 사변들이 아래서 계신 2018년을 보내고 희망의 꿈을 안고 새해 2019년을 맞이했습니다. 이걸 새해를 맞이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새해 즈음하여 나는 격동적인 지난해의 나날들의 우리 당과 순결과 보복을 함께하며 사회주의 건설 위에 헌신하여 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정들의 사랑과 희망,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인민들에게 되는 인사예요. 여기서 2019년에도 위대한 수령 김정일에 대해 감사한 인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한 남녘계례들에게 따뜻한 새 인사를 보냅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열병식. 이미 2017년서부터 김정은은 이 신년사라는 이제 모든 것이 있으면은 인민들에게 대한 소통의 인사, 인민들을 사랑하는 인사, 그 다음에 남녘 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김정은이, 됐습니다. 김정은이 그래서 가고자 하는 게 뭐냐? 바로 경제 건설이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핵경제 병진 노선, 핵과 경제를 같이 개발한다 하는 것을 2018년에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2019년 신년사에서 북한 인민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이제 핵 말한 병진 노선은 승리했다. 즉 핵무기는 다 만들었고 이제 거기에 같이 국력을 거기에 쏟지 않겠다. 국력을 오직 말하면은 경제 건설하면 쏟겠다 하는 것을 2019년 신년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번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셨죠? 어? 요새 코로나 때문에 늘 가면은 건강 이야기가 줍니다. 그죠? 오래 사시고 싶죠? 예. 저도 그렇거든요, 오래. 예? 요새. 근데 요새 100세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까지는 그런데, 100세까지 사는데, 무병백세,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유병백세는 의미가 없습니다. 병에 걸리고, 이렇게, 치매에 걸려가지고 오래 살면, 그게 본인도 얼마나 괴롭고, 가족들에게 괴롭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사려면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미국 대학에, 여기 뭐 좀 여러 대학인데, 제가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그 대학 이름을 밝혔는데, 그 대학에서 연구를 한 끝에 건강하게 치매도 걸리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회적 참여가 제일 중요하다. 사회적 참여가 뭐냐. 옆에 있는 이웃들하고 함께 가고 연대해서 같이 살아가는 것. 근데 사회적 참여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오늘처럼 이런 강연에 참석을 하고 그 강연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함께 듣는 것. 이게 정신 건강에 치매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좋은 길이라는 연구 결과를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니까 일석이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하나 터득하고 아까 저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도 하게 되고 정리도 하게 되고 중간쯤 하고 나서 조금 한 10분쯤 쉬는 게 낫겠죠? 예. 아까 북한을 바로 보자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거, 또 하나는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을 봐야 됩니다. 미국의 패권 전략. 지금으로 미국의 패권 전략이 뭐냐?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겁니다. 중국을. 여기에 참여하라. 특히 한국이 여기에 참여하라. 중국을 봉쇄하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하는 것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주문입니다. 주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의 경제를 기대지 않으면은 정말로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마늘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국하고 무역 마찰이었는데 마늘 이렇게 안 들어가고 며칠 만에 손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사드 있었잖아요. 그 사드 배치하는 것이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미국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 사드에 경제보복 과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후유증에 빠져 있잖아요. 다분히. 근데 그 사드는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의 초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초입구. 진짜로 이렇게 그거 하면은 한국 경제는 정말 붕괴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트럼프 때, 트럼프가 우리 한국 보고 중국
하웨이 통신장비 업체에 거기에 물건 납품도 하지 말고 사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SK 삼성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거기 안 하면 우리 SK 삼성 어려운 겁니다. 따르자니 경제 미국이 있고 안 하려니까 중국이 있고 지금 하웨이 건의 적당히 어떻게 넘어갔습니다만은 다시 우리가 갈 때 중국이 지금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날 바이든 당선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끊어져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한미동맹의 끊어진 거예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 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즉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든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앞에 한미동맹이라고 합니다. 한미동맹은 인도 태평양 방어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동문서답하는 식이 된 거예요. 내용을 따지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가지고 비핵화 만드는데 거기에 기여하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방어의 핵심 축이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트럼프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트럼프도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저게 뭐냐면은 중국을 봉쇄하고 경제하는 전략입니다. 미국 세계 패권 전략이에요. 여기에 한국이 복무하라 하는 것이 트럼프였습니다. 바이든 시대는 다를 것이다 했는데 바이든이 아니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다 이게. 여기에 한국이 복무하라 하는 겁니다. 즉 미중 대립의 선택에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냐? 지금 우리 언론에 코드하고 많이 나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듣기도 하고. 코드가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네 나라의 안보기구예요. 저 안보기구는 앞으로 갈 건 뭐냐? 중국을,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 충돌도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쌩갖고 열도를 두고 무력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중국을 우리 군사력으로 가지고 누르자. 이게 코드예요. 코드인데 바로 아까 바이든이 앞으로 핵심은 어디냐? 인도 태평양전의 핵심 방어축 한국이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를 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패권 전략에서 이렇게 쭉 오기 때문에 전혀 미국은 어느 정권이라고 해서 이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코드 플러스 이 코드 플러스거든요. 이 코드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인데 여기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요 하나 빠졌는데 이 세 나라가 참가하자. 베트남도 중국하고 국경 분쟁도 이렇게 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바로 있으면. 그래서 이 코드 네 나라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중국을 누르는 압박하는
국제안보기구를 만들자.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닥쳐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들어요.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아까 사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겁니다.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이번에 지금 방한을 한다는 거 그러는데 시진핑 오늘 주 목적은 뭐냐면은 한국이 한국에게 너희 미국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말하면은 봉쇄와 견제는 거기에 줄 서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줄 서지 마라. 근데 이 다음에 더 중요한 걸 보세요.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이 있어요.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이 협약을 구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맺었습니다. 이걸 미국이 파기를 해버렸어요. 즉 중거리 미사일 협약은 뭐 중거리 미사일을 얼마만큼 만들자, 더 만들지 말자 이런 협약인데 이걸 파기를 했어요. 뭐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를 하겠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설치를 어디에 설치를 하게 될까요? 바로 한국에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 이게 지금 물밑에서 트럼프부터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게 이 중거리 미사일 배제라.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중국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여기 있다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겠냐?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한 잠깐 좀 5분이나 좀 쉬었다가 하죠. 일본, 인도, 호주 네 나라의 안보기구예요. 저 안보기구는 앞으로 갈 건 뭐냐? 중국을 인도하고 중국하고 국경 충돌도 일어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생각구 열도를 두고 무력 대결을 하고 있잖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네 나라가 중국을 우리 군사력으로 가지고 누르자. 이게 코드예요. 코드인데 바로 아까 바이든이 앞으로 핵심을 어디냐? 인도 태평양전의 핵심 방어축 한국이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다를 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패권 전략에서 이렇게 쭉 오기 때문에 전혀 미국은 어느 정권이라고 해서 이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코드 플러스 이 코드 플러스거든요. 이 코드는 아까 말했던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인데 여기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요 하나 빠졌는데 이 세 나라가 참가하자. 베트남도 중국하고 국경 분쟁도 이렇게 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바로 있으면. 그래서 이 코드 네 나라에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이 중국을 누르는 압박하는 국제안보기구를 만들자.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닥쳐있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들어요. 중국이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아까 사드하고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엄청난 압력을 가할 겁니다.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이번에 지금 방한을 한다는 거 그러는데 시진핑 오늘 주 목적은 뭐냐면은 한국이 한국에게 너희 미국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말하면은 봉쇄와 견제는 거기에 줄 서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줄 서지 마라. 근데 이 다음에 더 중요한 걸 보세요.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중거리 미사일이 있어요.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이 협약을 구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맺었습니다. 이걸 미국이 파기를 해버렸어요. 즉 중거리 미사일 협약은 뭐 중거리 미사일을 얼마만큼 만들자, 더 만들지 말자 이런 협약인데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뭐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미사일을 설치를 하겠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어디에 설치를 하게 될까요? 바로 한국에 하겠다는 겁니다. 한국에. 이게 지금 물밑에서 트럼프부터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에게 이 중거리 미사일 뺐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중국을 공격하는 미사일이 여기 있다 하면은 그럼 어떡하겠냐?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잠깐 좀, 5분이나 좀 쉬었다가 하죠.